베이오노믹스 Principle of Economics 2회차 1강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회차 1강은 지난 1회차 때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그러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무슨 강의를 했었냐면, 일단은 경제학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희소성은 희귀성이랑 분명 다른 내용이더라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따져봤었죠.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었는데,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더라. 그것이 제일 중요했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라는 암묵적 비용까지 합쳐야 한다라는 게 어제 기회비용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회비용이란 개념 자체는 내가 선택할 때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이때 생기는 비용이 기회비용이지, 이미 선택하고 나서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그때는 매몰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암묵적 비용이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도 다뤄봤어요. 생산 가능 곡선, 선상에 있는 것이 가장 최대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낸 그 지점들의 이은 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선상에 있으면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점이나 최적점인지는 모른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PPC의 기울기였죠.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비교 우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비교 우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 혹은 무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의 전문화, 일종의 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문화를 통해서 그쪽만 더 생산을 해낸다면, 그쪽에만 특화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산해내지 않겠어?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효율성을 따진다면 비교 우위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경제기초수학으로 무엇을 다뤘었냐면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바로 수요와 공급에서 바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분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미분법이 크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건 세 가지였죠. 궁극적으로 하나는 파워룰이었고요. 파워룰 같은 경우 fx가 x의 a승 이렇게 있었을 때 f'x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였는데, 지수에 있는 거 그대로 내리고 지수에 마이너스 1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파워룰이었고요. 그 다음에 체인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펑션이 이렇게 합성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경우 라지 f 펑션을 미분할 때는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바깥의 걸 미분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안의 것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줬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요거 곱해줘야 된다 라는 지점과,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할 때 요거는 그냥 값을 대입해야 된다, 그거의 원리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체인 룰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했었던 게 자연 로그의 미분이었죠. 자연 로그라고 하면 로그에 지수에 2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자연 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 자체는 여기다 똑같이 우리가 미분하는 함수의 미분을 생각해서 미분을 때리면 돼요. 그것에 대한 도출 과정은 우리의 영역 바뀐 것 같아서 증명하는 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fx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더라면, 그러니까 fx가 x인 거예요. 1차 함수인 거죠. 그것을 미분하면 지금 x의 x가 얘가 x니까 그대로 x로 나오고, 1차 함수를 미분하면 앞에 기울기만 남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러한 펑션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특별하게 식을 변형시키면 어떠한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변화율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애가 변화분이고 밑에 있는 애가 전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00이었는데 그런데 플러스 20만큼 변했어요. 이것이 뭐죠? 0.2죠. 0.2. 혹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20%죠. 이런 게 뭐죠? 변화율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로그를 왜 미분하냐, 그 이유는 이렇게 변화율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총정리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회비용의 개념에 암묵적 비용이 포함되더라 라는 거였고, 그리고 얘와 얘는 궁극적으로 기회비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경제기초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생변수, 외생변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미분법 요거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경제학, 수험적인 그런 경제학에서도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니까, 분석을 필요한 도구들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2회차 1강에서 제일 메인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수요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와 공급하면서 저는 늘 공급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요와 비슷한, 아니 완전 똑같죠. 설명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공급 측면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설명하는데 더 시간을 할애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은 수요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한번 똑같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싶다 혹은 원한다, 그런 어떠한 기준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수요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재화 혹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상태, 그런 걸 수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분명 설명을 드릴 때 수요를 수요 함수로서 일단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디맨드 펑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약에 xj의 수요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xj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단 가격이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 재화의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살 거고 가격이 비싸지면 적게 살 테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내 소득, 여기서는 혹은 소득을 M 혹은 Y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M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게요. 보통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득을 M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의 소득을 보통 Y라고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재화가 좀
잘 살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재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재화라면 적게 사겠죠. 내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이뿐만 아니라 연간제의 가격,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원래 같이 사야 훨씬 더 효용이 늘어나거나 혹은 그것과 대체적인 성격의 재화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재화들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 X제의 수요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X제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X제의 수요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회과학자 혹은 경제학자들 많이 고민을 해봤을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바로 X제의 가격이 X제의 수요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 보고 사요? 일단 가격을 먼저 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명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가격 자체가 제일 핵심이다 보니 이 가격 변수가 결국에는 XJ의 수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 수요량과 가격의 변화를 따른 그러한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사회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만약에 다른 요소들이 다 일정하고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비싸지면 적게 살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곡선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곡선을 일컬어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거의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의 영향 그런 것을 나타낸 곡선 그래프가 수요 곡선, 그래프이고요. 그러한 그래프는 우하향하게 그려집니다. 그러한 그래프를 줄글로 말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요 내용이고요. Other things equal. 다른 것들이 다 같을 때 만약에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면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것을 줄글로 표현해서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은 같은 말이고요. 그것을 줄글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그래프로 표현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를 조금 이해했다면 이 other things equal 이라고 하는 여기서 other things는 궁극적으로 여 요소들을 의미하겠죠. 제일 중요한 수요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궁극적으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변수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수요를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량과 수요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수요는 지금 나와 있는 수요 요 전체 요 그래프 전체가 수요인 거예요. 네. 그러면 수요량은 무엇이냐? 거기 이제 영어로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볼게요. Amount of a good that buyers are willing and able to purchase at given price.
여기서 at given price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2번 적혀져 있는데 오타고요. 오타네요. 네. at given price가 제일 중요하죠. at given price라는 용어가 붙으면 수요량이고요. at given price가 안 붙으면 수요예요. 그 말은 수요를 결정할 때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를 얘기한다면 수요량이 되는 거고요. 주어진 가격이 없이 전체적인 가격의 체계를 다 분석하고 싶다면 수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더라면 지금 여기서 조금 많이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가격이 정해지면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X 변수고 즉 원인 변수고 이것이 곧 Y 변수 결과 변수라면 X 변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Y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해? 라는 것은 가격이 어떻게 변해? 라는 질문으로 바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야만 수요량이 변한다. 곧 내생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량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고 싶은 요 변수들 얘랑 얘를 내생 변수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수요량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X 변수가 결정되면 Y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보고 싶은 것이 수요량의 개념인 거고, 즉 가격이 결정됐을 때의 수요량이 어떻게 수요가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수요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했다라는 것은 가격이 변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요곡선 상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가 되겠어요. 곡선 상에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요량이 변했다라는 거는 주어진 가격 체계가 변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곡선 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의 움직임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죠. 궁극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격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더라면 만약에 얘네들이 변하면, 즉 외생 변수가 변하면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주어진 가격 체계 하에서 다양한 수요량의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수요량의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가격 체계더라도 다른 수요량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정이고 얘네들이 변화했을 때, 이 외생 변수들이 변화한다면 궁극적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곧 영어로는 shift라고 표현할 겁니다. shift in the demand curve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요에 관련돼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수요 함수로부터 수요량과 수요를 도출할 거예요. 자, 수요 함수에는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을 시킬 거예요. 포함을 시켰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그 재화의 가격이더라 라는 거였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궁극적으로 수요량이 변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관계를 나타낸 게 수요의 법칙인 거고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 이외의 요소들이 변했더라면 같은 가격 체계더라도 다른 수요량의 레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다시피 같은 가격 체계더라도 다른 수요량의 레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변했다라는 것은 곡선 전체가 이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려는 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구분점을 정확하게 두고 우리가 문제에 접근을 하고 이론을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면 제일 흐름 있게 깔끔하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수요량은 가격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고요. 모든 가격 체계에 있는 전체의 수요량을 수요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야 수요량이 변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생 변수 간의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 될 것이고요. 수요는 전체적인 요소가 다 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생 변수가 변화한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그래서 shift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 수요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각 단위 상품에 대해 생각하는 최대 편익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잉여 셀플러스 파트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어떤 의미냐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10개째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20달러에 사겠다라고 합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아까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는 D는 D에 PX가 제일 중요한 요소더라 라고 해서 P가 결정이 되면 Q가 어떻게 되지? 이것이 수요량이었고 수요량의 집합이 수요 곡선에 표현할 수 있었더라면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돌아가서 내가 10개째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수요 곡선에 가격이 20달러라고 적혀져 있다면 내가 10개째 사고 싶은, 그러니까 XJ를 10개째 구매할 때 기꺼이 20달러만큼은 지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기꺼이 20달러만큼 지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역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의 최대 편익, 내가 20달러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20달러만큼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잉여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요 법칙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일단 과시적 소비, 대표적으로 명품 같은 경우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사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논지이기 때문에 그런 과시적 소비도 분명 존재할 거고요. 기픈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기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 이론 맨큐에서 21장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거기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독 효과가 더 큰 재활을 기펜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노출이 되는지는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얘는 희한하게 수유곡선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시험 문제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건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와 수요량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합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존재해요. 이렇게 DA, 이렇게 DB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수요 곡선들이 존재할 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마켓이에요. 자, 우리가 탄력적이다라는 개념을 탄력성에서 배울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인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수요 곡선의 합은 수직의 합으로 더해야 될까요? 수평의 합으로 더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하게 수평의 합으로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놓고 볼 때 수학적으로 함수들은 보통 수직의 합으로 보통 더하죠. 왜냐하면 보통 수학은 x좌표에 x제가 있고 y좌표에 x좌표에 원인 변수가 있고 y좌표에 결과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지금 수요 곡선을 제가 도출하면서 뭐가 결정이 돼야 수요량이 결정된다 그랬죠?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고 그 수요량의 집합들이 수요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였어요. 걔네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 법칙이었고요. 그렇더라면 지금 얘는 여기에 가격이 있고 여기에 수요량이 있거든요. 얘가 원인 변수고요. 얘가 결과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같은 가격 체계에서 얘의 합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원래는 함수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쌓아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가격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3개를 원한다, 5개를 원한다, $5에서 그러면 $5에서 8개를 원한다, 시장 전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평의 합으로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매우 중요시 다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곡선 자체가 이런 개인의 수요 곡선이 있으면 더 눕혀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더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한 건데 왜 그게 더 탄력적인지는 좀 이따 가서 탄력성을 배우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탄력적이라는 개념과 더할 때 수평의 합이더라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백명훈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면 분명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요 곡선의 합을 더할 때 곡선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보통 영어로는 킹크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꺾여져 있는 형태의 수요 곡선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재화를 $10부터 수요를 $10 미만의 범위에서만 수요를 하고 어떤 한 사람은 $15부터
더 수요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사람의 수요 곡선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여기 밑에 구간에서는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곡선도 형성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3명이라면 저 접해져 있는 지점이 2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명시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접근을 해야 돼요. 되게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무작정 그냥 이렇게 일자형으로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수요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서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와는 분명 구분이 돼야 될 거고요.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격 변수, 즉 내생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얘는 가격 이외의 변수, 즉 외생 변수가 변했을 때 수요가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선호가 증가해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요즘 오뚜기라는 기업이 상당히 호감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컵라면 밑에도 막 힘내요, 막 그런 힘내세요 요즘 막 그런 멘트들이 있으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잖아요, 오뚜기라는 기업이. 그런 경우 오뚜기의 선호도가 다른 기타 농심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업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예측이 올라가게 되면 소득이 당연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정상제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많이 사겠죠. 내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정상적인 제어라면. 자, 그리고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많이 사둬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금 많이 사둬야 되니까. 미래 시기에 살 양을 지금 먼저 구매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뭐 요것들은 사실 뭐 곁다리고요. 얘네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소득 수준의 향상에서 정상제와 열등제 이렇게 2개의 분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정상제는 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제어를 일컬어서 정상제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열등제는 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어에 대한 수요를 적게 하는 그러한 제어를 일컬어서 열등제라고 표현합니다. 즉 정상제는 내가 만약에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더 늘리겠죠. 정상적인 제어라면. 그런데 열등제라면 내가 소득이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제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내려가게 됩니다. 열등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햄버거라든지 미국에서 중산층을 경계로 실제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 수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건강 식품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정상제가 되겠죠. 그런데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빈민 계층에서 많이 수요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더 내 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많이 소비를 하는 제화거든요. 이런 경우를 열등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더 적게 사는 제화를 열등제, 그러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그 제화가 열등제라면 수요는 감소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제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습니다. 자, 대체제는 X제화가 있을 때 X제화의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 제화를 일컬어서 대체제라고 불러요. 만약에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여기 X제고 여기 Y제라고 칩시다. Y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X제가 싸지는 효과를 발생하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상대 가격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맨큐 21장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소비자 이론 파트에서. 하여튼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제화의 가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를 더 많이 사겠죠. 싸지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제화가 보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X제를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면 효용이 올라가는 제화들을 일컬어서 보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X제를 좀 적게 사겠죠. 왜냐? X제를 구매할 때는 Y제를 같이 구매하면 훨씬 더 효용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얘는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증가인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 라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hift to the right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감소했다라면 반대로 안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왼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는 왼쪽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다뤄봤어요. 수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을 구분하는 거였고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온다라면 개별 수요 곡선의 합으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의 합으로 도출할 수도 있는데 보다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그리고 그 구간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접힌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은 수요가 증가한 거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수요가 감소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요에 관련된 내용은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